자, 우리 이제 커뮤니케이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커뮤니케이션이죠. 사람들 사이에 소통만 잘 돼도 문제가 없겠는데 사회적 동물이라는 사람 사이에 왜 그렇게 소통이 힘든지 모르겠어요.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사람 사이의 소통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소통이 안 되니까 자꾸 소통 하면서 더 부르짖는 거 아닐까 합니다. 뇌의 관점에서 보면 커뮤니케이션은 본질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우선 누군가와 한번 대화를 나눈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글로 써진 내용이나 상대가 말하는 내용을 눈 또는 귀를 이용해서 듣습니다. 청각이나 시각 등 감각기관을 통해서 정보를 입력하는 거죠. 그렇게 입력된 정보는 신경회로를 타고 언어 중추, 우리 첫 시간에 한번 배웠던 것 같은데요. 언어 중추로 전달돼서 그곳에서 이해 과정을 거칩니다. 상대방이 한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해석을 하는 거죠. 그 내용을 전두엽으로 보내면요. 전두엽에서는 그 내용을 인지하고요. 자신의 경험과 사고 체계를 동원해서 그것을 해석하고 필터링해서 대응하는 말을 찾아냅니다. 그러고 나면 운동피질에 명령을 내려서 언어 중추를 움직이고 말이나 글을 써서 자신의 의견을 전달을 하는 거죠. 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이렇게 꽤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문제는 사람의 신경 구조가 모두 다르다는 겁니다. 물리적인 구조가 다르다는 게 아니고 그 신경 회로의 연결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100명이 사다리 타기를 한다고 하고 각자 사다리를 한번 그린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같은 그림이 하나도 나올 수 없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뇌의 신경 구조도 마치 각자 그린 사다리처럼 다 다르다는 거예요. 100명이 각자 그린 사다리 가지고 사다리 타기를 하면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겠죠. 이것처럼 소통이라는 것도 사람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청각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소홀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보는 잘 받아들이지만 언어 중추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정보의 유실이 생길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언어 중추가 발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말한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언어 중추에서 전두엽으로 전달되는 내용이 소홀해질 수도 있고, 특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뭐냐면 전두엽에서 정보를 파악하고 해석하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에는 자신의 신념, 사고, 가치관 이런 것들이 일종의 사고의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영향을 미치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는 진보적인 정책을 얘기하면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진보적인 성향 사람들에게 보수적인 얘기를 하면 말이 잘 안 통해요. 이렇게 사고의 프레임을 거치는 과정에서 사람들 반응은 모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내용과 해석하는 내용이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신경회로 가지고 의사소통한다는 게 이만저만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 살다 보면 좀 죽이 잘 맞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로 절친 사이에서 그런 일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신경 구조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면 절친 사이에서는 비슷한 반응을 나타낼 확률이 높습니다. 끼리끼리 어울린다고 하죠.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죠. 아무튼 소통은요, 두뇌의 신경회로가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일단은 의사소통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셔야 합니다. 뭐냐면 나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나와 전혀 다른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나와 전혀 다른 사고 체계를 가진 사람과 쉽사리 이야기가 통할 수 있다. 이런 생각 자체가 좀 배제되어야 될 거라는 거죠. 나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말을 하는데 상대가 알아듣지 못한다면서 상대에게 책임을 미룰 수 있는데 상대의 입장에서는 나한테 책임을 돌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노력하는 것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소통이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는 실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동요를 한 곡 들려드릴게요. 그러면 그 곡을 듣고 무슨 노래인지 맞춰보세요. 근데 노래를 직접 부르거나 음을 부르면 누구나 알 수 있죠. 그래서 가사나 음을 들려드리지 않고요. 제가 박수만 쳐서 곡을 전해드릴 겁니다. 시작해볼까요? 제가 두드리는 곡이 무슨 곡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아시겠습니까? 징글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마 자전거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럴 텐데요. 이 곡은 어린 음악대라는 곡입니다. 따따따 따따따 주먹손으로 이런 노래 있죠. 근데 소통이라는 게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엘리자베스 뉴턴이 한 실험인데요. 말하는 사람 머릿속에는 이미 말하고 싶은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전혀 그 프레임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알고 있는 프레임에서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넌 왜 말을 못 알아듣느냐 이렇게 말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소통을 잘하려면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상대방을 탓하기보다는 앞으로 잠깐 돌아가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상대방을 탓하면은 안 되고요.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상대가 못 알아들으면 내가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을 해야 하고 상대가 내 말을 편히 들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되고요. 상대가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보다 논리적으로 말해야 되고 상대의 입장을 배려해서 말하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춘기 아이들하고 부모들 사이에서는 소통이 잘 안 됩니다. 부모는 부모 입장에서 아이에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얘기하지만요. 아이는 뭐라고 그래요? 그걸 잔소리라 여깁니다. 듣기 싫어하고 짜증내죠. 그런데 사춘기 아이들은 반항하고 감정적으로 움직이고 자극적이고 위험한 행동 추구하고 말을 죽어라 안 듣고 그것도 다 뇌가 시키는 건데 그런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대화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아이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춘기 내의 특성 중 하나예요.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한 채 매일 구박만 하면 사이만 나빠지는 거죠. 아쉽게도 사춘기 아이들은 상대를 배려할 줄 모릅니다. 아직은 이 머리가 다 발달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를 배려할 줄 몰라요. 그래서 속이 터져도 부모가 아이들 이해하고 자칫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지 않게 타일러야 하는 거죠. 누군가 대화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통을 한다고 할 때 상대의 말을 듣기보다는 자기 말을 더 많이 하려고 그래요. 누구나 자기 얘기를 많이 하고 싶어 하지 조용히 듣고만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자기 기억은 옳고요. 그렇죠? 자신이 생각하는 것 모든 사람들 표준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하고 다른 생각은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는 잘났다 하는 자신감 과잉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1차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선입견, 편견 충분히 얘기를 했죠. 사람은 편견하고 선입견 덩어리예요. 지금 미국에서 흑인들 폭동이 일어나는 이유도 흑인들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과잉 진압한 때문이잖아요. 거기다가
인간은 굉장히 지극히 이성적인 존재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감정의 지배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 직장이나 밖에서 밥 먹을 때 주로 어떤 걸 먹나요? 오늘 먹고 싶은 것? 그거는 이성이에요? 감성이에요? 감정입니다. 옷을 살 때도 어떤 걸 사나요? 입어봐서 예쁜 것, 마음에 드는 것. 그것도 감정이고요. 결혼할 때 상대방의 학력이나 재력이나 가족관계 같은 걸 이성적으로 따져보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대개는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것은 감정이지 이성은 아닙니다. 이것처럼 사람들은 이성보다는 감정에 의해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항상 옳다, 내 말이 진리다 하는 자세는 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자세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요, 상대의 말을 더 많이 들어주고 상대 입장에서 얘기하려고 해야 대화가 부드럽게 잘 풀리는 거죠. 우리 변형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형계의 말을 거는 경우에도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변형계의 에너지가 몰리면 사고 활동을 하는 전전두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형계의 에너지가 몰리는 상황이 어떤 경우예요? 그것도 한번 다루었는데요. 화가 나거나 짜증나거나 신경질 나거나 아니면 아주 스트레스 받은 상태이거나 아니면 어떤 불안이나 공포를 느낄 때 이때 에너지가 변형계로 몰릴 수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난 사람하고 얘기가 잘 통하던가요? 말을 하는 도중에 상대방이 짜증내면 얘기가 잘 되던가요? 상대방이 스트레스 잔뜩 받은 상황이라면 직장에서 높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집안에서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말을 할 때 불안을 조성하는 경우가 있죠. 너 거기 앉아봐 하면서 아니면 당신 거기 앉아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잖아요. 직장 상사나 학교에서의 선생님이나 집에서의 부모는 그 존재만으로도 아랫사람이나 또는 학생이나 자식들에게는 두려운 존재가 됩니다. 자기보다 서열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지위가 높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눌 때 자신도 모르게 주눅들고 불안해하고 초조해질 수 있어요. 이럴 때 말을 해봐야 잘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이제 소통하고 싶다면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상대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어떤 충고하거나 조언하거나 이런 것도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 지위감에 대해서도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그 누구도 지위감이 떨어진다고 느끼면 대화하기 싫어합니다. 비난하면 당연히 나의 지위감이 낮아진다고 느끼겠죠. 세상에 비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충고나 조언도 상대방이 원하기 전에는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누군가에게는 조언하거나 충고할 때 그런 말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듣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지위감이 낮아진다고 느끼고 조언이나 충고를 하는 사람은 지위감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지위감에 불평등이 생기면 솔직한 대화가 어려워집니다. 대화를 조금 더 자기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려면 굉장히 역설적인데요. 상대방 지위감을 높여줘야 돼요. 그래야 상대가 자발적으로 대화에 나설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애와 성적 문제로 대화를 하는데 아이고 너는 어째 그 모양이니? 이렇게 해서 대학 가겠니? 이렇게 하면 지위감을 깎아내리는 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상대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문을 꽁꽁 닫고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고 문을 꽁꽁 닫고 마는 거죠. 그래서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고요. 상대의 지위감을 높여주는 수준으로 대화를 이끌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잘하려면요. 우선은 상대에게 상처를 줘서는 안 돼요.
상대에게 상처를 주면 상대방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수 있습니다. 말이라는 게 자칫 잘못하면 날카로운 칼과 같아서요. 듣는 사람 마음을 다치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말을 내뱉는 사람도 같이 다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조언하거나 충고하지 않는 게 좋고요. 자기 자랑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기 자랑 많이 하게 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심리적 지위감이 떨어지게 되죠. 앞선 차수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누군가 잘 된다는 얘기를 들으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고통을 느끼는 뇌 부위가 활성화돼요. 시기하고 질투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랑보다는 상대방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 이번에 승진했어. 뭐 별거 아니야. 그리고 가족들하고 몰디브로 열흘 동안 여행 다녀왔어. 너무 좋더라. 하면서 자기 자랑만 하면 상대는 더 이상 내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보다는 상대방에게 먼저 관심을 보여주면 상대는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 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군가와 대화가 잘 풀리지 않는다면요. 아니면 어떤 사람하고 인간관계가 껄끄럽다면 그 사람에게 도움을 한번 요청해 보세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타적인 행동을 할 때 뇌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인간은 자신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이기적인 목적에 의해서 사고하고 행동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줄 때 그 행복중추가 활성화돼요. 그래서 누군가하고 대화를 잘 풀어나가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내가 하는 일에 끌어들이고 싶으면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이번 일에 당신 도움 없이는 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면요. 그 사람은 뇌 안에서 보상중추가 활성화되고 아닌 척하면서 이제 도움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 요령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의 소통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말만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상대방에게 질문을 많이 던져서 상대에게 관심이 있고 상대로 하여금 말을 더 많이 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람은 우리 대화 나눌 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람은 누구나 대화의 주도권을 잡고 싶어 하죠. 하지만 내가 대화의 주도권을 잡게 되면 내 중심에서 일방적인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 대신에 상대방이 얘기를 많이 하게 만들면 상대는 자기가 대화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돼요.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소통하려고 할 때 가급적이면 말을 많이 안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우리 경청해라 하는 것도 그래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꼰대라는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젊은 분들 나이 든 사람에게 이제 꼰대라고 많이 부르죠. 저도 꼰대라고 불리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젊은 꼰대라는 말도 유행인 것 같아요. 꼰대가 되지 않는 것도 사람들과 대화 나누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꼰대는 이런 특징들이 있대요. 우월주의, 자기가 남들보다 낫다고 여기는 거죠. 교조주의,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거였고요. 답습주의, 과거의 일을 똑같이 되풀이 하려는 성향. 전체주의, 뭐냐면 집단을 위해서 개인을 희생하도록 강요하는 거. 우리 다 이러는데 너도 이렇게 해야 돼, 이러는 거죠. 그리고 이율배반, 자기는 못하면서 아랫사람에게는
공부하라고 하거나 일찍 다니라고 하는 거, 뭐 그런 얘기죠. 나이가 들면요, 신경세포가 사멸되면서 뇌 안에서 뇌세포들 간의 연결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집니다. 새로운 걸 받아들이려면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나이 든 사람들은 신경세포 수가 젊은 사람에 비해서 적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한 가지 일에서 새로운 일로 주의를 전환하는 것도 어려움을 겪고요. 이해력도 떨어집니다.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멀티태스킹이 나이 들면 잘 안 돼요. 주의 전환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문해력이 저하된다는 거예요.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문해력은 OECD 국가 중에서 꼴찌랍니다. 그만큼 이제 자기 주장만 하고 다른 사람 말 안 들으려고 한다는 거죠. 또 하나가 뭐냐면 나이가 들면요, 상대방 마음을 읽고 이해하려고 하는 공감 능력이 저하돼요. 사람의 진심을 읽고 그것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게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가르치고 자기 방식대로 하길 강요하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우리 꼰대가 되지 않으려면 가급적이면 젊은 사람들은 나와 다르구나 하고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힘 있는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죠. 직장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말이 잘 안 먹히지 않나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요, 소통을 할 때 주도권을 잡고 싶어 합니다. 마이크 잡으면 안 놓으려고 하죠. 상대의 말을 무시하고 경청하지 않고 감정 상하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우리 이런 실험이 있어요. 누군가 한번 해보시겠어요? 알파벳 대문자 E를 이마에 손가락으로 써보세요. 대문자 E를 이마에 손가락으로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상대가 보는 방향대로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자기가 볼 때 올바른 방향으로 보이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E를 똑바로 쓰면 상대가 보기에는 거꾸로 보이는 거죠. 근데 그게 권력이 높아질수록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E자가 거꾸로 보이게 쓴다는 거예요. 그게 알파벳 E 실험인데 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심각할 정도로 공감 능력이 저하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누군가의 감정을 읽고 배려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심한 경우에는 사이코패스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돌아가신 스티브 잡스이라는 유명하죠. 마음에 안 들면 집에 돌려보내는 그런 행위도 서슴지 않는 겁니다.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으로 인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의사소통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이 힘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앞에서 이제 도움 얘기를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을 내줬는데 잘 모르겠다. 이 일을 혼자 하기 어려운데 도움을 좀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고 그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 이런 멍청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우쭐하면서 이것저것 이제 실마리를 던져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말하는 스타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급적이면 상대방의 지위감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말을 해야 하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 약속 시간에 늦었다고 해보죠. 야, 너 때문에 늦었잖아 하면 상대는 무안함을 느끼게 되고 기분이 나빠지게 되고 편도체 활성화되고 변형계로 에너지가 몰리고 반항심 생겨나고, 그때 그렇게 얘기하는 대신에
내 덕분에 천천히 바람 쐬면서 주위 풍경도 감상하고 좋았어 하면 그 사람은 앞으로 다시는 늦지는 않겠죠. 생각 없이 무심코 툭 말을 내뱉거나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대다수의 말실수는 무심결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무언가 이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중간에 말을 자르는 거, 저 사람은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욕 같은 아니면 비어 같은 거친 언어 사용하지 않는 거 이것도 상대에게 상처 주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그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요. 누군가를 설득하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신뢰랍니다. 신뢰. 아리스토텔레스께서 말씀하셨어요. 한 60% 정도가 신뢰가 영향을 미친답니다. 그래서 평소 신뢰를 많이 쌓을 필요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언행일치라든가 약속을 잘 지키고 일관된 모습을 보이고 뒷담화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신뢰를 쌓는 방법 중에 하나죠. 가급적이면 말을 쉽게 하는 것도 소통을 잘하는 비결 중에 하나고요. 뇌는 알아듣기 쉬울수록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이 쉬울수록 이해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려운 말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요령 중에 하나가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의 행동을 눈치채지 않게 살살 따라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대가 몸을 앞으로 내밀면 나도 몸을 내밀고 상대가 머리를 만지면 나도 따라서 머리를 만지고 눈치채지 않게 몰래 상대의 행동을 따라하면 상대방은 나에게 호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아진대요. 이 뇌과학 쪽에서 이제 연구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상대가 눈치채는 경우 예를 들어서 너 왜 자꾸 나 따라해 이러면 이제 안 좋은 역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커뮤니케이션의 메라비언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한 사람의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이미지는 시각이 55%, 청각이 38%, 언어는 불과 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자체가 미치는 영향은 아주 적은데 그보다는 시청각 자극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하는 동안 외모나 표정을 상대방 입장에서 호감을 느끼도록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뜬금없이 잠을 잘 자기가 나왔는데 잠을 못 잔 경우 감정이 안정화되기 어렵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기분하고 나쁜 기분은 수시로 오락가락할 수 있어요. 조증과 우울증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대와 대화를 나누면 상대방은 어리둥절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잠을 못 자서 피곤할 때는 누군가하고 얘기 나누지 않는 게 가급적이면 좋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꺼내기보다는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후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꺼내는 것 중요하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추측하거나 넘겨짚어서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사람은 절대 누구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넘겨짚고 단정하는 순간 대화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뇌과학과 심리학에 대한 3주차 강의를 모두 마쳤는데요. 지금까지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강의를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몹시 아쉬운데요. 틈나실 때마다 한 번씩 보시면서 뇌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해 건강한 생활에 대한 이해를 높여나갔으면 합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남은 강의도 많이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